오늘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잘 알죠?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공무원을 7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총무처 시행 국가행정 7급으로 시작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게 됐고, 총무처가 나중에 내무부 앞에서 지금의 행정안전부가 됐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공무원의 아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은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9급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는 7급으로 시작한 게 다르다면 다르죠. 연초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승풍파랑.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우리가 앞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시정을 펼쳐나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면서 가야 되겠죠. 거친 파도를 또 헤쳐나가야 되는 일도 생기고, 또 휘몰아치는 바람도 마주해야 되는 일도 있고, 많은 난관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러한 난관을 잘 극복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 승풍파랑이죠. 우리 서산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마음 자세로 시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해 뜨는 서산, 요거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해 뜨는 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의 비전이 뭐냐라고 누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해 뜨는 서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또 질문 나올 수가 있겠죠. 서산은 해가 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해가 뜬다고요? 이렇게 질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그 대답을 지금 같이 보자는 거죠. 우리 서산은 서쪽에 있죠?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진다고 하기도 하고, 도미미 가수의 서산 갯마을 노래가 있어서 또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어리굴젓이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 이런 걸로 인해서 서산하면 해가 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서산의 서자가 선역 서자로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의 서자가 선역 서자가 아니죠? 상서로울 서자, 임금왕변의 맷산자의 어조사이자, 파자를 하면 임금의 땅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서산, 서산 이걸 합해서 보면은 임금 왕에다가 서산, 산자가 두 개나 되죠. 위아래로 묶으면 날출자가 나와요. 임금이 나오는 땅,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복되고 길하고 상서로운 곳이 바로 우리 서산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저 모양을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디자인이 떨어져 있죠. 몇 개예요? 해봐요, 얼른. 세본 적이 없었죠, 그동안? 8개죠? 상서로울 서자는 복되고 길하고 좋다는 것을 어떻게 의미를 표현할까 하다가 럭키 세븐, 7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7개가 돼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세봤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색상은 몇 가지 색상으로 보여요? 8가지 색상입니다. 팔색조 서산, 서산을 팔색조처럼 변화무쌍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과 글씨가 서로 매칭이 되고 있어요. 해 뜨는 서산. 지금 저기 보면 해 뜨는이 붙여져 있죠?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틀려요. 해 띄우고 뜨는, 그 다음에 띄우고 서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 뜨는 서산을 고유명사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문법과 관계없이 해 뜨는 서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저거는 붉은색이기도 하고 자결하는 태양을 그린 해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승하는 기호,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듯이 뜨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보면 서산할 때 시읒, 산 모양의 산. 그림과 글씨가 어우러지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돼 있고, 저 그림 중에서 사람 인자가 보이나요? 사람 인자. 여러분들 반응을 해주면 좋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 인자 보이죠? 그건 또 무슨 뜻이냐? 시민 중심의 서산, 시민이 행복한 서산, 시민이 존중받고 시민의
뭐 여러 가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뭐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죠. 시민을 위한 서산 만들어가겠다. 사람인자.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S자가 보이나요? 사람인자를 좀 이렇게 더 키워서 보면 S자죠. 글로벌 서산. 우물한 개구리 서산이 아니고 글로벌한 도시를 만들겠다. 국제적인 도시 서산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또 담겨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저 색상을 잘 보면 우리 서산은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늘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바다도 가지고 있고 공군 비행장도 가지고 있잖아요. 비행장. 나중에 서산공항이 되겠지만 하늘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도 가지고 있죠. 우리 서산 대산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31개 국가항만이 있고 또 그 중에서 6대 항만에 속하는 서산 대산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파란색은 바다 색깔,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녹색이 있죠.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고 또 쌀 생산량도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녹색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붉은색 하늘과 파란색 하늘과 녹색의 땅, 천지인을 다 가지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질적인 색깔이 있죠. 이렇게 산 꼭대기에 보면 보라색이 있어요. 보라색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정하면 다 알게 되겠지만 산업, 기업 이런 부분을 표시할 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요. 우리 서산을 기업도시, 산업도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그러한 의지가 또 담겨 있는 것이 보라색이고 그것을 맨 꼭대기에 배치한 것도 그 기업도시라든가 산업도시, 우리 서산을 부자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볼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느낌이 들죠? 역동적인 느낌이 느껴지죠? 대산항 파도의 모양을 또 생각을 한 거예요. 파도가 지금 부서지고 그런 또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CA가 보이나요? CA 크리에이티브 액티브 창의적인 시대, 창조적인 시대 아닙니까?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액티브하게 역동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서 서산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또 CA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색상을 잘 보면 색이 딱딱 분절되지 않았죠. 색상이 그라데이션화로 되어 있어요. 자연히 묻어갔죠. 그건 뭐냐? 협치의 시대, 협업의 시대, 통섭의 시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항상 파트너십을 가지고 항상 모두가 손을 맞잡고 협력을 해서 이 시정을 이끌어가겠다. 협력, 협치 이런 부분이 색상의 분절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또 표현했다. 많은 뜻이 담겨 있죠? 이제 좀 설명이 가능한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걸 꼭 빼놓으면 안 되지. 왜 해 뜨는 서산이냐? 해지는 서산인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어요. 우리 서산을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지도만 놓고 보면 서쪽에 있기 때문에 해지는 서산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지구촌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지구본을 놓고 보면 우리 서산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는 방위적으로 어느 쪽이죠? 동쪽이죠. 동해묵 울릉보다도 더 가까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다. 우리 서산은 해가 지는 곳이 해가 지는 서쪽이기도 하지만 해가 뜨는 동쪽이기도 하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 기왕이면 해가 진다는 것보다는 해가 떠오르는 상승의 이미지, 도약의 이미지, 발전하는 이미지, 생동감이고 역동성 있는 이런 이미지를 갖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우리 서산에 돈 가진 사람들 투자도 하고 뭔가 할 생각을 갖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뜨는 서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16년도에 4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처음 듣나요?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 중에서 그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다라고 해서 국가 브랜드 상징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통합 브랜드 해 뜨는 서산이다. 2016년 2월 27일 날 도래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후임 시장이 와서 마음대로 없애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조례가 폐기되지 않는 한 우리 자랑스러운 통합 브랜드라는 사실 꼭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게 뭐예요? 네, 금방 알았죠. 사실 저걸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다음은 또 뭐 나왔어요? 서산시의 역점 사업.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시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 시가 무슨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도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밖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 친지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좀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먼저 제일 먼저 나온 게 서산공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산공항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단계에 왔는데 여러분들 결론만 알으면 돼요. 중간까지 생략하고 일단 서산공항은 추진이 되는 거니까 누가 물으면 서산공항 예타가 안 됐다는데 떨어졌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타가 500억 이상이 되면 총 금액이 500억 원이 이상이 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300억 이상이 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끔 법이 국가재정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509억에서 532억 이 단계까지 돼 있었는데 거기 예타 심사에서 안타깝게도 떨어졌지만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떨어졌는데 그럼 뭐냐? 예타 금액과 관계없이 500억 미만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된다라고 보시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는 가로림만이에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가로림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연적인 생태 그런 부분이죠.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또 지정도 했습니다. 149종의 대형 저서생물이 살고 있어요. 흰발룽개라든가 점박이 물범, 우리 자랑스러운 또 유격에서 유일하게 관찰이 가능한 그런 그 점박이 물범, 멸종위기 1종, 2종에 해당되는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죠. 흰발룽개라든가. 어쨌든 그러한 가로림만을 이용해서 국가 해양 정원화 시키기 위해서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데 꼭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누구 만나서 얘기할 때 이거 국가 해양 정원 1호로 이게 돼야 된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와대내에 버금가는 그런 세계적인 생태 관광 명소로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세 번째는 국제 크루즈선이 나왔는데 내년도 5월 달에 국제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5월 달이 될지 6월 달이 될지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만일에 5월 달이 안 되면 6월 달이 안 되면 12월 달 안으로는 꼭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6월 1일이죠. 내일 국제 크루즈선 입항 관련 협약식을 하러 제가 서울로 올라가요. 그 협약을 하면 이제 다 거의 99%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바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11만 4천 톤급. 굉장히 큰 배죠. 엄청난 그런 국제 크루즈선이 내년에 우리 서산 대산항 입항이 된다. 대한민국의 6번째로 입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산이 국제적인 도시가 되는 거죠. 이미 국제 성지가 됐기 때문에 국제 도시가 돼 있지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서산입니다. 내일 협약식 이루어집니다. 좋은 소식이죠? 박수 한번 쳐봐요.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서산에 대산항이 앞으로 국제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이제 하면서 또 당초 목적인 중국과의 국제 여객선 취하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부서에서 또 일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소품도 꼭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OS 오품을 처음 들어본다. 그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다 들어봤겠죠? OS가 뭐예요?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OS. 말. 좋아. 네. 안 보고 할 수 있나? 저거 뭐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 제일 먼저 스마일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스마일 행정. 스마일 행정은 다른 얘기로 하면 친절한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저 OS 오품은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나중에 무슨 뭐 사업을 한다. 거기에서도 100% 적용해야 될 부분이 OS 오품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저 생각을 가지면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면 좋겠다. 그걸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친절한 행정. 상대방한테 친절하고 웃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마일은 만국 공통어죠. 만국 공통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는 심플한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심플한 행정. 간단 명료한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복잡해지고 가고 있죠. 고조선은 8조 근법. 그 중에서 3조만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8개 법만 있어도 유일이 가능한 사회였지만 지금은 세상에 얼마나 복잡해요. 5,000개가 넘는 법률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령 뭐 등등 얼마나 많은 규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만큼은 간단 명료하게 쉽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려운 용어를 쓴다든가 공문서 보낼 때 어려운 용어를 쓴다든가 설명을 어렵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알기 쉽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해가죠? 그런 행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간단 명료한 그런 알기 쉬운 행정을 하자. 이게 심플 행정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공무원들은 관료 집단이다. 접근하기 좀 그렇다. 문턱이 높다. 뭐 이런 거예요. 인식 자체가. 그런 인식을 깨고 부드러운 인식을 줄 수 있게끔 우리 일을 하자는 거예요. 소프트한 행정을 하자. 부드러운 행정을 하자. 너무 경직된 행정, 융통성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행정, 융통성 있는 행정, 이런 그 따뜻한 행정, 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도 좋아요. 너무 틀에 얽매여서 제도적으로 얽매여가지고 막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경직된 법문 용례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 그런 행정하지 말고 정말 말 그대로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 따뜻한 그런 미소로 대하면서 간단히 설명 잘하면서도 부드럽게 융통성 있게 경계선에 딱 걸려 있으면 기왕이면 인원인 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융통성 있게 이런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법의 범위 테두리 안에서 소프트 행정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피드 행정이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국민들한테 빨리빨리를 빼고선 얘기가 안 되죠. 서양에 어디 이제 여행을 가면 이탈리아 식당 같은 데서도 한국 사람 가면 빨리빨리 말은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다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들어오면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행정이 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신뢰감도 많이 떨어지고 불편함을 느끼면서 좋은 소리 안 나올 거예요. 스피드 행정. 지금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속도가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기고 잡아먹는 시대예요.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잡아먹고 이기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기는 또 빠른 자가 앞서가는 성공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이 느리다면 말이 안 되죠. 행정은 무조건 빨라야 된다. 이게 스피드 행정입니다. 빠른 행정, 신속한 행정, 스피드 행정. 자, 그런데 마지막에 스마트 행정이 있어요. 빠르게 한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행정에 빈틈이 있다면, 허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또 소송 사례로 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마지막 모습은 완벽하고 빈틈 없고 철저히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스마트하다는 건 뭐예요? 스마트하게 생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죠? 빈틈이 없어 보이고 뭐 깔끔한 행정, 스마트한 행정, 완벽한 행정, 허점이 없는 행정 이런 거예요. 행정의 마지막 모습은.
이 5가지만 하면 안전하겠죠? 그래서 스마일, 심플, 소프트, 스피드, 스마트, 이 OS 행정을 잘하자.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들은 같은 동기들, 동급생들 중에서도 더 먼저 앞으로 나갈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이걸 잘 지키면 손님들이 많이 올 거예요.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이 짜증 섞인 얼굴로 손님을 대한다면 손님이 오겠습니까? 친절한 얼굴만 또 친절하게만 대해도 음식이 비록 맛이 없어도 아마 손님이 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을 하자는 거죠. 오품은 또 뭐겠어요? 오품. 제가 지금 무슨 품을 팔고 있죠? 이품을 팔고 있어요. 이품을 열심히 팔고 있어요. 이품을 잘 팔자. 이품 팔자는 건 무슨 얘기냐? 소통과 대화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어우러지는 일을 하자는 거죠. 입을 밥 먹는 데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남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면 입을 통해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품을 잘 팔자. 소통과 대화 행정, 이해, 설득 이런 노력 행정을 잘하자는 것이 이품이에요. 두 번째, 이제 손으로 내려와요. 이거 뭐죠? 손품을 잘 팔자. 손품. 뒤로 막 넘어가도 되죠? 뭐가 얘기할 때 뒤에 또 이거 얘기할 때 손품 뭐가 나올 텐데 손품.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행정을 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늘 찾아가서 상대하기 어렵죠.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손품을 팔아야죠. 문자를 보낸다든가 메일을 보낸다든가 뭐 어쨌든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다든가 손편지가 굉장히 큰 효과를 또 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SNS를 이용한다든가 등등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손품이에요. 손끝에서 세상이 바뀌어지잖아요. 지금 손끝에서 손품을 잘 팔자. 그 다음에 이제 손 있으면 또 어디로 가요? 이제 발로 가야 되겠지. 발품을 잘 팔자. 공무원들한테 늘상 지적당했던 게 뭐예요? 책상머리, 탁상머리 행정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 벗어나자는 거예요. 웬만하면 현장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뻔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주민이 민원 제기한 거에 대해서 살펴도 보고 주민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또 그 민원 이상의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발품을 잘 팔자. 현장 행정을 하자. 이런 얘기죠. 현장 행정은 꼭 필요한 것이고 우문현답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게 우문현답이에요. 발품 행정을 잘 팔자. 이게 발품 행정입니다. 자, 다시 끝난 것 같은데 2개가 더 있어.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창의적인 시대죠. 머리를 써야 돼요. 두품 행정. 항상 무언가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배들이 해온 그 일을 그대로 살려답습하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이라도 변형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려고 한 노력. 이게 바로 두품 행정이에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을 바꾼다. 제목만 바꿔도 이게 새로운 사업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만 바꿔도 또는 뭔가 내용만 조금만 이렇게 가미를 해도 새로운 사업이 되고 창의적인 사업이 되겠죠. 그런 머리를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가슴으로 가슴. 마음 심자 써서 신품 행정을 하자. 얼마나 답답해요. 민원인을 설명하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짜증나고 막 큰 소리가 나오고 이런 정도 일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중에서도 정말 가슴을 열고 내 진심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나의 어떤 그 마음을 가슴을 열어 보일 수 있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감동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정말 진심 어린 행정, 진심이 드러나는 행정, 마음이 드러나는 행정, 뭔가 정말 대충대충 흘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는 행정,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품 행정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거 뭐 외우고 자식을 것도 없고 금방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OS 오품은 우리 서산시 행정의 공무원의 하나의 실천을 꼭 했으면 하는 준칙 내지는 어떻든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바이블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시장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제가 강조해 왔던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이건 어디서나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래서 꼭 오해수 부모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외우고 자식을 것도 없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주면 다 성과 돌리고 여러분들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뭐 나왔죠? 그래서 OS 오품인데 OS를 우리가 또 발음을 하다 보면 OES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일을 해나가자는 거예요. 그 OES 행정, OES, OS 이게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 꿈꿀게 기강은 넘어가세요. 여러분들한테 안 해도 돼. 눈으로 한번 쫙 보세요. 공부 좀 하세요. 10대 과제가 뭔지. 제가 그 10대 과제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얘기할 테니까 전 눈으로만 보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문성을 키워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라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가 있다. 문화예술과에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다. 어딘가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파워는 여러분들의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밥줄이고 끄는 전문성이에요. 그런데 그 담당하는 담당자가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도 모르고 관련 법령도 모르고 누가 질문해서 답을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아마도 큰 다른 우리 조직에도 피해를 주죠.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서부터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수첩 제일 앞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물어도 그걸 보면서 다 외우지 못하면 그걸 보면서 답변이라도 하면서 그걸 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하는 업무에 관련된 헌법 규정은 뭔지, 관련된 법령은 뭔지, 시행령은 뭔지, 규칙과 조례는 뭔지, 그 관련된 조항을 쫙 정리해가지고 그 법부터 알고 거기서 그 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민원 왔을 때 답변하는 것도 다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답변에 두리뭉실하면 안 되잖아요. 전문성이 돼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 이것이 1번 타자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은 타이밍이에요. 행정은 타이밍. 타이밍을 놓치면 항상 뒤처지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어떤 업무를 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인정받기가 100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50밖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지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보고서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시한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이 친구가 언제 보고 들어오나 이걸 생각을 해요. 3일이 넘어가 버리면 일단 짜증이 나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고 코인을 넣고 지금 뭔가를 빼먹으려고 있어. 10명이면은 8명은 아마 다시 한번 또 누를 거예요. 금방 있으면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조급성이죠. 지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시했으면 언제 보고 들어오나 기다려. 빨리 안 오면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돼요. 항상 보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 행정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중간에 좀 뭐 하면 미리미리 중간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어. 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다 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일주일짜리, 열흘짜리, 보름짜리 쫙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처리하면 좋겠지만 처리 못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도 나와 있지만 중간 통지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꼭 그 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7일이면 7일 안에 하면 된다라는 시각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최대한 빨리 하루 이틀 내로 할 수 있겠다,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어쨌든 조금 늦어질 것 같으면 중간에 전화라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답변을 못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알려주면 그분은 얼마나 신뢰성 있고 여러분들 다시 보겠습니까? 상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사한테 시장님, 아니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제가 지금 요거 지시하신 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정도까지 갔는데 현장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정리해서 내일쯤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새롭게 보겠습니까? 근데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고 하려고 하면 그게 이미 여러분들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호랑이를 완전히 그려서 보여드릴 생각하지 말고 토끼를 그린 것을 중간중간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중간에 방향도 다시 잡아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아니면 야 그거 그런 정도였었나? 그러면 야 그거 하지 마라. 멈춰야 되겠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뭔가 판단을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뭔가 지시를 받으면 신속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제일 낙오되기 십상이에요. 내 반응을 항상 못하는 사람들은 잊혀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한테 가면서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요. 수첩도 하나도 없이 손에 뭐 든 거 하나도 없이 가서 보고 와. 지금 항상 손에는 공무원은 이것도 보수적인 꼰대 발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자세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우리 분들한테 할 때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옷을 갈아입고 오느라고 안 가져왔는데 시장인 저도 지휘봉을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뭐 필요할 때 이렇게 하려고. 습관 돼가지고. 무슨 얘기냐? 페이퍼를 보고를 하면서 막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막 해요. 그럼 나는 그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손 때문에 가려서 글씨가 안 보여. 손 좀 치워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해 가요? 최소한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보고 하면서도 우리 분들 눈이 어디 가 있는가 이렇게 봐가면서 밑에 한참 보고 있는데 위에 계속 읽고 있어. 빨리 그 다음 넘겨서 보고 싶은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나요? 항상 눈 맞춤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신규자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면 과장이 돼서도 그렇게 하고 국장이 돼서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항상 그런 보고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중간중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여러분들은 지금 신규자예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한테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묻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꾸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자꾸 묻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 묻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배한테 자꾸 묻고 나는 그 물으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은지 몰라. 나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질문했는데 여러분들 선배나 누가 팀장이나 과장이 질문을 꺼려한다. 그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별로 많이 이렇게 앞장서서 가지는 길을 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항상 여러분들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자꾸 물어봐라. 물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지. 아이고 대학이나 나왔는데 내가 이런 거 묻는다고 창피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묻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모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항상 물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얘기해봐야 또 다 기억도 못할 것이고 핵심은 간단해요. US 오픈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통합 브랜드 정확히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은 MZ세대에 속하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여러분들과 연배로 보면은 여러분들 아버지 빨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는 꼰대와 MZ세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어서 많은 부분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한 중에서도.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를 꼰대로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꼰대가 나쁜 게 아니고 꼰대로 살아오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7대 우주 강국이고 3050 클럽 7대 나라에 들어가 있고 G20 의장국이 되고 세계은행 총재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주 지금 뭐 엄청나게 세상 선진국에서 우주를 제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대열에 우리나라가 올라가 있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꼰대를 꼰대로 보면 안 된다. 그분들이 살아온 역정, 과정, 그 속에서 체득한 그 보이지 않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무엇,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읽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분들의 언행이나 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부분은 저는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 반대로 꼰대로 바라보이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세상 속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쓰는 이 용어가 뭔지 그것을 알으려고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가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 선배, 꼰대로 보이는 계장이나 무슨 팀장이나 과장, 국장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따르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또 배제하고 그냥 이렇게 터부시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지만은 우리 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회식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 회식하자고 성립이 안 된대요. 같이 모여서 밥 좀 한번 먹고 싶은데 얘기하면 오늘 약속 있는데요? 그냥 간다는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조직인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조직사회의 일원이에요.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도 그것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아량이 좀 있어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주문이고 서로가 동화되고 하나가 되고 공통분모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양보하고 꼰대 같은 우리도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조직 전체 구성으로서 내 약속이나 이런 것쯤은 조금 뒤로 미루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때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또 윗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직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 단계 가잖아요.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우리 기성세대와 MZ세대인 여러분들과 괴리감이 없게 되지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간격이 별로 없는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우리 서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바람을 시장으로서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강요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떳떳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표출해야 돼요. 조용히 개별적으로. 선배님 또는 뭐 팀장님, 과장님 엊그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세대가 조금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 그런 말씀이 조금 거북스러웠습니다. 좀 마음이 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저도 속이 풀어질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거부터 내가 배우는 거지. 근데 그걸 못 배우고 그걸 꽃가들게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으로 잘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갭을 줄여서 MZ세대와의 또 우리 꼰대 세대와의 허물이 없는 그런 서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세를 바로 하고 나로부터 충실해야 되고, 또 상대방과 파트너십을 잘 가져야 되고, 동료와의 인간관계도 잘 갖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의회소통도 잘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누구로부터 지탄 맞거나 또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그런 일은 없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지점,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이 초창기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여러분들 미래는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여기가 내 자리야, 내가 최고 적임자로 온 자리야,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불평불만 갖는 사람하고는 몇 년 후에 금방 드러나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어디로 발령나든 불만 갖지 말고 지금은 일부러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서 그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결국은 많은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제대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정받고 또 여러분들이 존중받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인사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갖지 마세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워크숍 아주 알찬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